이정훈 원내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예, 저도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 자세로 그냥 같이 적어봤습니다. 주로 여기 3페이지에 경기민주화 시즌2로 초대합니다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내대표 준비하면서 많은 학자들하고 한 1년여 공부하면서 서브노트 방식으로 적은 걸 좀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전제에 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GDP는 민간 소비, 정부 소비, 총 고정자본 형성, 투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수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2011년 고리로 해서 민간 소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민간 소비를 능가하는 그런 우리나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거의 일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가 한 50% 정도, 수출이 50% 넘어섰고, 그리고 민간 소비가 30% 정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투자가 총 고정자본을 주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그래서 건설 투자가 우리 투자를 주도하는 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OECD를 보면은 우리 투자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율이 낮아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좀 뭔가 이상한 주장입니다. 투자의 재고 전략에 여러 가지 적실성이 의문시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요, 가계와 기업 간을 보면, 이렇게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이 상당히 이렇게 큰 차이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연관 단계상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요. 보면은 산업 간에도 이렇게 부가가치 유발액을 보면 소비와 수출과 투자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수출을 먹고 사는 사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의 파급 효과는 보시다시피 수출의 파급 효과는 급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계수라는 것은 천에 여기 한 900쯤 되면 1,000원에 한 900원 정도가 우리나라 부가가치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수출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가가치 유발 계수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은
한국의 부가가치 유발 배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낮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들어있는 전기 전자업종도 한 0.580 정도 되는 정도니까 유발 배수 강정이 낮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요. 90년대의 경우에는 프라자 합의, 전두환 때 선저 현상이 있어서 우리 그때 벽을 살렸다고 그러고요. 90년대 후반에서부터는 중국의 시장이 있어서 저희들 이렇게 벽에 설렸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의 이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또 중국도 이미 이 과잉 설비입니다. 정상 가동의 85% 이미 과잉되고 모든 태양광에서부터 조선까지 다 과잉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가장 관계되는 것이 가공무역인 상태에서 우리가 중국의 시장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는데 이제 일반 무역에 비해서 가공무역이 이렇게 떨어짐으로써 중국에 있어서 가공무역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연관 효과가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연관 고리가 이렇게 단절돼 있어서 여기 삼성과 범 4대 재벌 그리고 30대 재벌을 구성되어 있는 재벌의 집중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재벌 큰 기업은 사업체 수가 이렇습니다. 영세 기업은 이렇습니다. 영세 기업을 대략 사람 수로 따지면 10일에서 19일 자영업자들인데요. 수는 그런데 지금 이 고용 비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벌의 고용 비중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1인당 급여 비율도 이렇게 중소기업이 취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보면요, 거의 지금 중견기업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최근 한 7년서부터 9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6년간 투자가 그냥 정지되어 있습니다. 투자가 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실 5년 이상 투자가 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회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더 성장하기는 어려운 걸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경우에 낙수 효과는 이미 적용되지 않은 것이 입증됐지만 이렇다 할 새로운 모델은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주변에 위험한 요소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뉴노멀 시대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침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내부의 위험 요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교착생들이 되어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재벌 중소기업 노동복지 부문 정책 어느 한 부문 정책만으로는 풀 수 없고 통합 정책만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하나만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재벌에서부터 중소기업의 상호복지, 그다음에 노동과 복지를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채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 실제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는 1000조씩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이후에 더 우리에게 걱정이 되는 지수가 기업부채라고 합니다. 근데 기업부채가 많은데 뉴욕대 루비니 교수는 파산없는 자본주의 지원을 기독교가 왔다라고 종기 기업들이 계속 구조조정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문의 세부 내용을 보더라도 위험 소득이
재벌기업들에게 하위 14 자산 순위로 해서 14위에서 한 62쯤 되는 상호 출자 제한 집단 기업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에도 이자 보상 비율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을 200% 넘는 경우를 해놨는데 10% 씁니다. 10% 씁니다. 이게 어느 하나,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제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자를 못 갚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200% 넘는다는 건 예전에 재벌 400% 500% 있다고 다릅니다. 지금 200%만 넘어가는 상당히 위험 수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구조조정 기업 금호아시아나 STX 웅진동양 5개 기업체 빼놓고라도 지금 우리가 늘 괜찮다고 하는 회사들, 하나의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시뻘건 정도로 부영 같은 경우는 거의 부채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여기 회사들은 상당히 좀비 기업으로 존속하기가 쉽지 않은 회사다, 이렇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아주 위험한 회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룹입니다. 그룹. 삼성그룹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3개, 주로 산업은행, 우리 국제 정책금융기관에 14개 중에 10%가 이게 위험한 회사입니다. 현대산업대가 이 기업 부채들이 지금 채무 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들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 상태에 있는 회사들이 주로 이렇게 기업 부채들이 큽니다. 우리나라 이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소득세를 누가 내느냐, 이게 홍종학 의원께서 국세청의 자료를 샅샅이 제출받아가지고 이런 이제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평균 소득을 내는 평균 소득자가 3,600만 원입니다. 연간. 우리나라 중간소득이 1,670만 원입니다. 1,670만 원이면 최저임금이 한 1,300만 원입니다. 그럼 거의 우리나라 중간소득이 최저임금하고 비슷하다는 걸 보면 이 통합소득 자를 한 1,900만 원을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이렇습니다. 통합소득 1,800만 자들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1% 정도 되는 수만이 이 정도로 극상층을 구성하고 있고 나머지 들은 이렇게 저소득으로 빠져들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번에 소득세법 개정이 그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한 것도 있었지만 거의 이 30% 소득 하위 70% 정도까지를 소득세를 면제하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최고 구간을 넣는 데 있어서 소득세를 전혀 안 내는 계층의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는 게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좀 변화가 필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소득 1%에 해당하는 분들의 실효세율이 23%밖에 안 됩니다. 10%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의 실효세율은 5% 정도의 소득세를 냅니다. 이게 국세청에서 다 나온 아주 면밀한 조사가 돼서 이게 지수가 나왔습니다. 19%에 해당하는 분들이 한 2.91%를 낸다. 그러니까 거의 상위 소득 상위 20%에서 내는 세금도 이렇게 거의 내지 않고 이 차상위와 소득 하위 계층까지도 이렇게 쭉 지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홍종학 의원께서 아주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평균 소득이 2,900만 원인데 중위소득이 1,600만 원. 아주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OECD에 이런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MB 정부의 그 직접 감세 효과는 분명히 간접 증세 효과에 의해서 그냥 대부분 상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MB 정부 때 직접 감세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세금이 더 거쳐서 세수 결손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실효세율이 급격히 하락해가지고 지금 소득세도 실효세율 중심으로 봐야지 지금 뭐 10억 구간, 20억 구간에서 23%, 29%의 내용이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과세 기준 미달자가 한 70% 이상 됩니다. MB 감세 철회만으로 설득력이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거기 보면은 삼성그룹이 지금 투자해서 내부 법인 대부분의 그 44대 재벌, 40대 재벌의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최근에는 좀 안 좋은 상황에 투자가 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자금은 산해유보를 포함한 감가상각비를 뺀 산해유보입니다. 삼성이 약 한 40조 정도를 가지고 있고 총 44대 재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산해유보가 한 120조 정도. 투자 재원 자립도는 보통 다 200%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200%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재원 자립도가 4대 재벌 삼성그룹에서 전체 40대 그룹에서 볼 때는 전체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지금 기업의 부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적신한 표정입니다. 4대 재벌로 집중되고 있는 지금 이제 재벌도 30대 재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4대 재벌과 그 나머지 재벌로 이제 양극화되고 있고요. 투자도 침체되고 있지만 그래도 200% 넘는 투자 재원 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 전략이 이제는 대기업 투자 확대에 의존한 성장 전략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대기업 내에서는 내부의 가치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법인세도 이제는 강력한 법인세 증세 전략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대기업 내부에만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부가가치의 효과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류가 중요하고 삼성만의 또는 4대 기업만의 대기업으로는 이제 한국 경제가 일어날 수 없다. 지금 현재 재벌 대기업으로도 한국 경제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중소 중견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보여져야 된다. 이런 그런 견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 효과라는 것이 다수 대중의 구매력을 확충해야 되고 그리고 조세 복지 정책의 재분배 효과가 기대가 있어야 되고 최적인 문제 소득 주도 성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체계가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 간 기업 간의 연결고리를 다시 잇는 대기업에서의 중소기업 낙수 효과가 아니라 산업 간 기업 간의 낙수 효과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하도급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영세 자영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경제민주화 시즌 2의 기본적인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 상황은
중소기업 성장이 필요하고 삼성의 재벌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또 대기업의 구조조정 상세와 중소기업 성장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 소비를 늘려야 된다. 민간 소비를 늘릴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조정이나 규제개혁 시도는 잘못된 처방이고 민간 소비를 늘릴 수 없는 방법입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만이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그 적합업종 제도를 이제는 동반성장의 역할에만 놓을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또 중소기업이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시장 산업구조 효율화 기존 중소기업의 기본법을 개정하고 또 중소기업의 전용 R&D, 공용 R&D 센터를 건립하고 정부의 R&D 예산도 특별한 기초 R&D를 빼놓고 대부분 중소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니드에 따라서 R&D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 분야도 아주 적극적으로 개정에 착수를 해야 되고 한원법 개정도 단순한 중소기업의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에서부터 오늘 제가 여기서 작성한 내용 중소기업 활성화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뒷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공동구매, 거래 성과 공유제, 또 리볼빙 적합업체 시스템에 대한 도입, 또 기타 오늘 여기 25페이지가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관해서 이제는 그냥 지금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AD법뿐 아니고 중소기업 활성화에 특별조치법, 또 R&D 구조를 위한 특별조치법,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조치법 같은 아주 적극적인 특별법을 제정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아주 특수한 의지를 특별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성장 총론과 보유개혁, 또 세금과 복지 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필요성에 관해서 필요성을 약하기로 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국가 R&D 시스템,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 방안과 고용 시스템 대책, 그리고 재벌, 가계부처 부동산 이 문제들을 모두 담은 적극적인 정책들을 펼쳐야 한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육과 기타 복지에 관해서도 보편적 복지의 내용이 모든 복지를 담는 것이 아니고 평균 형평에 맞는 복지의 개념도 보편적 복지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보육제도 시스템에 있어서도 소득 간의, 직업 간의 차별과,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금액 지원에서 주로 시설 투자 방식으로 보육 개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쏟아서 이 정도로 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